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영양소 5가지 중에 5번째 시간이에요. 잘 아시는 오늘 비타민 D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타민 D는 보통 비타민 D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 이게 아주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고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비타민 D에 대한 연구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지금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가 자가면역 질환, 이 알러지 질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비타민 D를 약간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성? 그러니까 몸에서 단순 어떤 비타민 같은 역할이 아니라 호르몬 대사처럼 너무 많은 일을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100여 중의 핵심 질환을 개선을 하고 있대요. 이런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그런데 오늘은 이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 비타민 D가 비타민 D3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타민 D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태양광이 피부나 털에 닿았을 때 인간 동물의 생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물질과 같은 유형.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발전해서 비타민 D3 형태로 이제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타민 D2에 비해서 매우 안전하고 흡수율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와 비타민 D, 제가 지금까지 조절 T세포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을 거예요. 지지난 시간 혹시 제 영상을 시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조절 T세포. 우리가 이거를 트레그스, T셀 레귤레이팅, 그래서 조절 T세포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파이팅하는 셀.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균이 들어왔을 때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싸워서 이겨서 죽여야 되잖아요. 이런 파이팅 셀. T 헬퍼 셀이라고 합니다. T 헬퍼 셀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요거는 항체를 만드는 셀이 있어요. 이게 TH2라고 합니다. 헬퍼셀 2.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질환은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얘가 너무 줄어들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팅을 해야 되는지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이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 기능이 망가졌을 때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얘는 기능이 떨어지고요. 얘는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균하고 잘 싸워줘야 되잖아요. 암세포도 잘 이겨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얘는 떨어지면서 얘 기능이 너무 올라간 거죠. 이거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할 때 무기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무기는 잘 써야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균이 들어왔을 때 무기가 쓰여지면 매우 좋은 거지만, 아니 제가 계란을 좀 먹고 우유를 좀 먹었다고 내 몸에서 우유나 계란에 대한 항체, 이 무기를 만들어서 들어올 때마다 피부에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의 개선의 방법은 얘를 얼마나 플러스 키우느냐, 얘는 얼마나 줄이느냐, 얘는 얼마나 키우느냐, 요거거든요. 그런데 약제는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는 이 모든 거를 다 억제시켜서 어느 정도 피부를 개선하지만 문제는 이 파이팅 셀을 같이 억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균에 대해서 방어를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약물을 병원에서 쓸 때도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를 쓸 때도 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높은 용량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부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쓰다 보니까 이제는 연고를 발라도 소용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요런 이 3가지를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을 것 같아요. 비타민 D의 정상 범위를 보면 실제로 그
혈액 검사를 해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30에서 100.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은 이건 좀 몇 년 전 통계라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18.4였어요. 매우 낮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이상적으로 40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한 50, 60 이상 되는 거, 이 정도를 더 이상적으로 보고요. 최소한 40 이상 정도를 올려줘야 우리가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도 이 비타민 D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암 환자분들 있잖아요. 항암하고 방사승하게 되면요. 이 비타민 D가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항암제나 그 방사선 치료나 이 수술 과정에서 쓰는 약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타민 D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비타민 D 합성을 그 햇빛을 받지 못해서 더 그러시는 건지 어쨌든 18.4가 아니라 10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1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최소한 50, 60 정도는 올려줘야 이게 암세포가 다시 재발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증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햇빛 보면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제가 너무 놀랬던 건 그 축구 선수였어요. 아이였는데 매일 밖에서 축구를 해요. 얼굴이 새카맣게 탔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30을 넘지 못해요. 30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유도에서는 이 기온 상태에서는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물도 많이 쓰고요. 주사로도 쓰고 먹는 것들로 쓰는데 저는 이제 주사제를 쓰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경구로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 1,400 IU, 1,000, 많아야 2,000 이랬는데 요 정도 400이나 1,000 정도로요. 이 수치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5,000 IU가 많이 나오죠. 5,000 IU도 많이 나와요. 5,000 IU 정도도 드셔주셔야 이게 이렇게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주사제로 얼마나 쓰냐면요. 10만 에서 20만 단위도 씁니다. 뭐 지금은 더 높은 단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렇게까지. 그래서 주사로 이 비타민 D를 맞을 경우는 어떤 형식이 되냐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피크가 탁 올라가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주사를 맞으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자, 약간 요런 식의 그 그래프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게 호르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이런 식의 그래프는 좀 불안정하죠. 그런데 경구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한라산 등반하듯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 관리를 하다 보면 1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100 넘어갔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뭐 독성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거 그럼 어떡하지? 하고 연구 논문자를 최근 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150, 180까지도 안전하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독성이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 조금 더 올라가도 관계없다. 물론 100 넘어가서 150 넘어가는 환자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조금 100을 왔다 갔다 101, 뭐 90 정도만 나와도 한 번도 이런 수치가 병원에서는 본 적이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비타민 D 위험합니다라고 막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나중에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영상도 하나 만들어 드릴 텐데 미국에서 어떤 지침을 지금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지 된 것도 다음번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토피 편이니까 이제 아토피에 대한 면역하고 관련돼 있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지금 비타민 D와 자가 면역 질환의 관계, 상관성에 대해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핀란드는 북유럽이잖아요. 일조량이 매우 적어요. 비타민 D 수치도 낮겠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조량으로 보면 이게 400배 정도 높다 그래요. 그런데 일형 당뇨 발병률을 봤어요. 자가면역 질환에. 그랬더니
제가 아까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일조량이 400배가 아니고요.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일형 당뇨 발병률이 핀란드가 400배가 더 높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당뇨약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2형 당뇨예요. 2형 당뇨고 1형 당뇨는 애초에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자가 면역성, 이건 췌장에 문제를 일으켜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환자가 1형 당뇨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세포가 파괴한 거죠, 췌장세포를. 그래서 이렇게 1형 당뇨 발병률이 400배나 높았다. 이 일조량과 이 비타민 D와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사례의 그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핀란드가 이렇게 일조량이 적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핀란드 영아, 유아가 아니고요. 영아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매일 2,000IU 비타민 D를 매일 섭취하게 한 거예요. 무려 31년 동안이나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형 당뇨 발병률이 90%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제를 먹고 31년 동안 추적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 한 건의 부작용도 없었다. 우리가 영유아한테 2,000IU 얘기하면요, 막 깜짝 놀래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 보면 영유아부터 31년 동안 2,000IU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타민 D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제 영상을 보시고 비타민 D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용량과는 조금 더 많이 확장되고 바뀌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가 있긴 한데 얼굴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가 없었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단 1초도 가렵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호소를 했던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깨끗해졌죠. 근데 제가 이 환자한테 비타민 D를 이거 되게 오래된 그 환자 케이스인데 제가 비타민 D를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비타민 D 수치가 100을 살짝 101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비타민 D를 좀 줄여서 기존 용량으로 줄여서 했던 환자입니다. 비타민 D를 매우 높게 썼던 환자분의 케이스예요. 등도 이렇게 다 얼룩덜룩 심했었거든요. 목 부분도 매우 심하고 등도 굉장히 깨끗해졌죠. 자, 오늘 비타민 D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타민 D가 얼마나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뭐 사실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매우 많은데 면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저도 뭐 여름에는 이렇게 뭐 암막 커튼 쳐놓고 뭐 햇빛 들어오지 말라고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햇빛을 보는 거, 햇빛을 많이 안 보는 사람이 우울할 것 같아. 이거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햇빛을 안 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긴 환자한테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주사제로 빵 쏴주더니 벌써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병원 그 의학계에서는 우울증 치료가 가장 임팩트가 있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거고, 사실 이 지금 아토피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만 단독으로 투여를 해서 제가 뭐 치료를 했던 사례는 없지만 비타민 D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저도 아토피 관리하는데 고용량으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제품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뭐 제품에 대해서 제품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뭐 광고성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고 이래서 저는 이제 제품명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 그 댓글, 고정 댓글창에 저희 약국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냥 상담 받고 싶다, 편안하게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제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아토피에 관한 이제 실질적인 이제 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 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좀 상세한 부분들로 해서 실제 이제 제가 개선해드렸던 환자분들 케이스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